저게 한국의 모습이라고? 저게 사실이면 일본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 당장 짐 싸자 한국 가게. 여기 NHK에서 방영한 한국에 대한 영상을 보고 경악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일본 여성은 무얼 보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대학생 유미입니다. 현재 일본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와 반대로 한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NHK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어요. 서울의 최첨단 시설, 깨끗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또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문화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죠. 일본을 앞선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제에 걸맞게 말이죠. 특히 저를 감동시킨 장면은 한국의 중소도시까지 잘 구축된 인프라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한 소도시가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저와 같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면에서 현실적인 미래가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더 이상 일본에서 정체된 채로 머물기보다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 방송에서는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럽인과 미국인들의 모습이 나왔죠. 방송에서는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아진 현상이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일본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은 제한적이었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어는 유럽, 미국, 아시아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계기였지만 이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와 예절까지 배우도록 돕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좀 더 쉽게 생활하고 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죠. 이를 보면서 저도 정말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매력적인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국의 청년들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 속에서 각자의 꿈을 키우고 창업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세계인들이 그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며칠 후 한국에 푹 빠져 있는 친구 사유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하더니 요즘은 아예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죠. 유미, 솔직히 말해봐. 일본은 이제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사유리가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솔직히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 요즘 일본 상황이 좋지 않잖아.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 사유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이제 정말 위기야. 내가 다녀온 한국은 너무나도 다르더라고. 그들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품을 수 있는 나라잖아. 여기서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회도 별로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친구의 말처럼 일본은 정체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빠르게 변화하며 활기를 띠고 있었죠. 사유리,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 제가 물으니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국에서라면 내 꿈을 펼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 이제는 정말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 사유리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유미, 너 혹시 일본이 지금 정말 위험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후지산이 곧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일본 전역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대. 그게 진짜야? 저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사유리를 바라봤어요. 응,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사실 우리 삼촌이 지진연구소에서 일하잖아. 며칠 전에 삼촌이 나한테 정말 걱정된다고 털어놓더라고. 최근 관측된 지표상으로 볼 때 일본은 여러 재난 위험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너무 불안해.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서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일본은 앞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을 거라는 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사유리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경제 위기에 재난까지 겹친다면 정말 일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유리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최근에 저장해둔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 이건 삼촌이 연구소에서 받은 자료 일부인데 절대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녀가 손을 떨며 화면을 넘길 때마다 보이는 정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어요. 일본 남해 해구 쪽에서 지각판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대. 특히 NANKAI 트로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관측되고 있는데 이건 대규모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 오사카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사유리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후지산 근처의 지열과 지진 활동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그래프였죠. 여기 봐. 후지산도 문제야. 삼촌이 말하길 후지산의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 언젠가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쓰나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야. 만약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해안 곳곳이 큰 타격을 받을 거래. 특히 동쪽 해안 도시들은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있어.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일본이 안고 있는 위기가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유리, 그럼 너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가 이런 위험 때문이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느 순간부터 일본에선 미래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 경제도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고 자연재해까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 일본에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았거든. 그럴 때 한국의 미래가 눈에 들어왔어. 한국은 K-팝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산업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 사유리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조선업과 철강산업을 통해 국가 재건의 기틀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야. 일본은 과거의 산업 구조에 얽매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틀을 넘어서서 현대적인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어. 그런 나라에서라면 나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유리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한국은 기술력도 높고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도 엄청나. 그들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과거의 경제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잖아. 이대로라면 우리는 점점 더 뒤처질 거야.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사유리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던 거였죠. 한국은 단순한 문화나 언어의 매력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유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무척 중요해졌어. 트럼프는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상 한국과 같은 해외 국가들의 조선업에 의존하게 만들었지. 미국은 원자재나 대형 선박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구나. 제가 물으니 사유리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은 그야말로 조선업의 선두주자야. 이제는 중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트럼프의 정책 덕분에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를 안겨준 거지. 이런 점에서 한국은 미래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유리는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고 살고 꿈을 쫓는 것이 나에게도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할 거라고 믿어. 일본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지금 한국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게 나에게 큰 희망을 줘.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점점 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한 나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어요. 사유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계속했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다들 알고 있어.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잖아. 그들은 이미 일본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걸 느끼고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야. 한국의 발전 속도와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리고 NHK의 방송도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최첨단 도시들을 다루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전 같은 도시들도 스마트 시티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인프라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구축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지. 일본의 도시는 여전히 몇십 년 전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곳이 많잖아. 그리고 교통이나 편의시설도 한국처럼 효율적이지 않고 도로와 건물들 역시 낡아가고 있어. 일본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유리는 말을 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어. 특히 교통 인프라나 스마트 기술을 접할 때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니까. 한국에서는 미래가 보이는 반면 일본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야. 사유리의 말은 점점 더 무게감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의 발전은 하나의 눈에 띄는 대안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사유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가 말하는 한국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졌어요. 물론 한국어를 할 줄 모르지만 사유리의 열정과 믿음에 저도 모르게 설득당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유리,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사실 내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게 일본이라는 작은 섬에서만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잖아.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곳 같고 한국은 그야말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었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한국의 변화와 발전은 단순히 외부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변화의 속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한국의 도시들, 특히 서울과 부산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왔고 일본의 낡고 답답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일본에만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고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뒤처져 있는 것 같았어요. 사유리, 너랑 함께 한국에 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어가 어렵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라면 배우는데 문제없을 거라고 믿어. 제가 말하자 사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한국은 이제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배워야 할 나라야.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 정말 많은 기회가 열릴 거야. 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해보자. 그날 밤 저는 사유리와 함께 한국으로 향할 길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며 더 이상 일본에서 그저 떠밀려 사는 삶에 안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사유리와 함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점점 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사실 대학교 방학 동안 서유럽 여행을 계획했던 저의 계획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예전에는 서유럽이 갖는 문화적 매력에 끌렸지만 그곳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사실 나는 원래 서유럽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었어.
하지만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서유럽에 갈 바에는 한국에 가는 게 훨씬 저렴하고 배울 점도 많을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 저는 여행 계획을 바꿔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얼마 전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보다 후진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리에서 프랑스는 몇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들의 교통 시스템, 도시 인프라 등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죠. 그와 비교할 때 한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현대화가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올림픽 다큐를 보고 나니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 프랑스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더라. 그런 걸 보고 나니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곳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유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프랑스의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뒤처져 있더라.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다가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더 이상 서유럽 여행에 끌리지 않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임을 느꼈죠. 한국 여행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멋졌어요. 그 중에서도 한강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의 심장 같은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한강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큰 강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그 크기와 아름다움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한강은 세계에서 가장 폭이 넓은 강 중 하나라고 하죠. 그 크기와 흐름에 압도당하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놀랐던 점은 도쿄나 오사카처럼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전통적으로 인공수로 시스템을 사용해 물을 순환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전력을 사용해 모터를 돌려야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한강은 그런 점에서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물은 흐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풍경은 정말 멋졌어요.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강이 이렇게 멋질 줄은 몰랐어. 제가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자연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 도쿄나 오사카는 대부분 인공적인 구조인데 한강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살아있어.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 한강은 서울의 얼굴 같은 존재지. 자연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서 정말 평화롭고 멋진 느낌이야. 서울에 살면 이 강을 언제든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 이상으로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한강의 물처럼 한국의 미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발전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죠. 한국의 역사 유적을 돌아다니며 일본과 관련된 양식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양식들이 일본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나 스타일이 한국의 유적에서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점차 알게 된 것은 사실 그 양식들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한국이 일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특히 일본의 전통 건축 양식이나 문화적 요소들이 한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궁전이나 신사건축 양식, 그리고 조각 기법 등은 한국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고 일본의 문화는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불교 문화 또한 한국을 통해 전파되었고 일본의 고대 왕국들도 한국의 백제나 신라와 깊은 연관이 있었죠. 한국에서 본 유적들 중 일부가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보였을 때 처음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반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일본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깊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유적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니 정말 놀라워 저는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몰랐어.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일본이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지. 일본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유적들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갔고 어느 순간에는 그 불안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는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주 발생하지 않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니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걸 실감하네. 저는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늘 지진에 대비해야 하고 산사태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도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서 좋아.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어요. 맞아. 일본은 항상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 특히 쓰나미나 산사태 같은 큰 재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걱정은 항상 마음에 남아있거든. 한국은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낮아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한국에도 자연재해는 있지만 일본에서 겪은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더 평온한 느낌을 받았고 그 점이 마음을 놓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서는 지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쓰나미 같은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서 정말 좋다. 저는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두렵고 걱정했었거든. 사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래,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이야.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잖아. 그런 불안감을 덜고 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평화로움은 그동안 일본에서 겪었던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과 대비되는 것이었고 한국에서의 삶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자주 탔지만 한국 지하철은 편리함과 안전성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특히 현금을 쓰지 않고 모두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자주 쓰기도 하지만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이 카드나 모바일로 해결되니까 편리하고 빠르죠. 카드 한 장으로 탑승하고 내릴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현금을 다룰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지하철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강한 지하철 안전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에도 안전문이 있지만 한국의 안전문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 덕분에 지하철을 탈 때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타는 순간 사람들이 아무리 급하게 내리거나 타려고 해도 그 안전문 덕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것 같아 저는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현금을 안 쓰고 모두 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고 안전문 덕분에 사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안심이 돼.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편리하고 안전해. 현금을 쓰지 않아서 빠르고 안전문 덕분에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안심하고 탈 수 있지. 이렇게 한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하철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더욱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 제 교통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돈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유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유리의 카드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부족해서 결국 둘 다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버스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조금 놀랐어요. 어떻게? 라고 말하려던 찰나 그 남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요금을 함께 결제하고는 웃으며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고 한국에서의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그 남성은 그저 웃으며 잘 여행하세요 라고만 말씀하셨죠. 너무 감사해서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스에 올랐어요. 그 친절한 행동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사유리도 그 남성의 친절에 놀라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어요. 이런 순간에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맞아. 이럴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말 특별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 중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감동을 주었고 그 덕분에 한국이 더 좋아지게 된 순간들이 많았어요. 버스를 타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도 그 남성 덕분에 불편함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니 일본에서 겪었던 상황이 떠오르네요. 단돈 1엔이 부족했던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동전을 들고 요금을 확인했을 때 잔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떡하지? 단 1엔이 부족한데 그때는 버스기사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버스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때는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당황스럽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정말 고립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와는 전혀 달랐어요. 단 1엔의 차이라도 도와주지 않았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즉시 저희를 도와주었죠. 그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고 그 순간에 대한 감동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일본에서는 그 작은 차이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사유리도 그때 일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 일본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그 차이를 느끼며 정말 한국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라고 대답했죠. 그때의 경험은 정말 두 나라의 문화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타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사회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라 타인의 사정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그 중년 남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를 도와주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분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냉정함과는 너무 다른 점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어요. 그때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한국은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경험은 일본에서 느꼈던 고립감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사용하며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자
카페 주문을 할 때에 직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기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모습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주문할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일본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카페에서는 대부분 한국어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카페 직원이 저를 보고 친절하게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기를 실행하더니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번역기를 통해 주문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언어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직원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죠. 직원이 번역기를 사용하며 주문을 도와주면서 제게 어떤 메뉴가 더 인기가 많고 맛있다고까지 말해주었어요. 휘핑크림 추가나 샷 추가를 하는지까지 물어보는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동안 일본에서 가게 직원들이 마주쳤을 때 대체로 그저 직무를 수행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이상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직원은 단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고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이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고 한국의 사람들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진심이 느껴지니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친절한 태도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주문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죠. 직원의 배려 덕분에 저는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여행지에서 마주친 친절한 순간들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이 그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 큰 감동을 주는 순간들로 가득 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제게도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그 배려와 친절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친절한 사람들과 따뜻한 문화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행복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일본에 돌아가면 또 일상에 묶여서 반복되는 생활을 해야 할 텐데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가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거리가 멀고 타인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모든 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함이나 편리함을 떠올리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아쉬웠어요. 일본에서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더 많은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그에 비해 한국은 훨씬 더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특히 교통 시스템이나 일상적인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의 열린 마음까지 모든 게 너무 달라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었고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마음 한편에는 무척 큰 아쉬움이 남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 정말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불편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이 너무나 불편하고 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고 모든 것이 스마트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일본 공항은 그 반대였어요. 체크인 절차도 복잡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사람의 손을 많이 타야 했습니다. 대기 시간도 길었고
공항 안은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비효율적인 느낌을 받았죠. 이런 점에서 일본이 여전히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의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시설과 시스템을 자랑하는데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더욱 일본이 후진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항을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기술적이고 현대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돌아가면 마치 한 발짝 뒤로 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일본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혁신에 뒤처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런 차이를 깨닫고 나니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과 현대적인 분위기가 그리워졌고 일본의 구식 시스템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다가왔죠.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하고 진보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런 차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이제는 일본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NHK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은 그야말로 현실 그 자체였어요.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한 나라였죠. 저는 방송을 통해 한국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곳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방송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최신식 교통 시스템, 스마트한 도시 인프라 등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지 실감하게 했어요. 사실 방송에서 다룬 것만 해도 한국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게 되니 방송보다 더 좋은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과 도시 환경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을 이루어낸 곳이었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 보여준 그 모습은 그저 예시일 뿐 실제로 한국은 더 발전하고 발전 중이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직접 느낀 것은 방송에서 다룬 그 이상이었고 한국의 현대적인 시설과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도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배려와 협력이 뛰어나서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생각했죠. 이제 한국을 떠나 일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더욱 아쉬워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봤던 그 발전된 모습은 실제로 경험하면서 더욱 실감할 수 있었고 한국은 방송보다 더 나은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 젊은이들만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한국은 다르네요. 이제 승부는 끝났어요. 일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제 잘못이 크네요. 여기 자신의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일본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영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가진 40대 엄마입니다. 한때 한국을 무척 싫어했지만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럽고 제가 왜 한국이 아닌 일본 땅에서 태어나 이런 고생을 하나 싶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절망만 가득하고 한국은 희망만 가득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저의 모든 불행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겠죠. 젊었을 때에 돈을 잘 버는 남편을 만나서 친구들보다 비교적 결혼을 빨리 했죠. 남편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해외로 뻗어나가며 승승장구했던 때가 있었죠. 미국과 유럽을 왕래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구어 놓으신 사업체를 이어가기만 하면 되니 남편 입장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에 항상 신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을 보며 깨달았어야 했어요. 남편은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몰랐지만 기존 거래처만 간신히 유지하며 막대한 돈을 벌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와 아들을 데리고 유럽을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도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 못했었죠. 저는 그저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줄만 알았고 앞으로 그런 호화로운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업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좋은 거래처와 계약을 했다면서 말이죠. 오랫동안 지낸 거래처들이 모조리 등을 돌려버렸고 저희에게는 빚만 남아버렸죠. 이 일로 충격을 받으신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고요. 남편의 말로는 외국의 거래처들이 전부 한국과 계약을 맺었고 일본 업체와는 앞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의 일처리 능력과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했죠.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에 한국의 기술이 일본을 능가하는데도 가격은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거래를 굳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그저 한국이 싫고 미울 뿐이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한 것이 당연하기에 그런 결과를 만났다고 했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아래의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매일 남편과 싸웠고 한국에 대한 욕을 엄청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발밑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한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리기 바빴죠.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돼? 라며 분을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이 한국에 뒤처진 건지 아니면 남편과 제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헷갈리기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뉴스에서조차 한국의 첨단 기술,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약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반대로 일본은 옛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듯 보였어요. 과거에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일본의 제조업이나 기술력도 점차 퇴색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사업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자면 일본의 기술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기술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돈을 만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들이 많은 것은 좋지만 그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금전적인 가치에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첨단 산업의 시기에 AI가 1분이면 만들어낼 내용을 가지고 일본의 장인들은 하루 왼종일 만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제 남편이 하던 사업이 끝났다고 느낀 것도 결국 그런 문제였죠. 별것 아닌 기술로 몇십 년 동안 집안이 계속 먹고 산 것은 맞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꼭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모아둔 사케를 마구 마실 정도로 힘들어했고 저 또한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해외 거래처를 유지하며 돈을 벌어오던 시절 저는 그저 소비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유럽에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이런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날은 NHK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가 흥미로워 보였어요.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혁신과 청년 세대가 이끄는 기적이라는 주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네? 그만 보자. 처음엔 피곤한 하루를 보낸 탓인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라 거부감부터 들었죠. 그러나 아들이 뜻밖에도 저를 말렸습니다. 잠깐만 엄마. 이거 요즘 엄청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라던데? 친구들도 이거 보고 한국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놀랍게도 아들은 이미 이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는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스타트업,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AI와 로봇 개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의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도전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창업한 한 청년이 말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 덕분에 첫 단계를 넘을 수 있었고 지금은 세계 10개국에 진출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본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큐멘터리는 이어서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도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저런 학생들은 본 적이 없어. 한국 애들은 뭔가 달라.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뭔가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한때 한국을 비난했던 것도 그리고 지금의 일본 현실에 대한 불만도 사실 모두 인정하기 싫은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지금 히키코모리로 가득한 것 같아. 나도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으로 살아. 근데 한국 애들은 다르잖아. 뭔가 목표가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 히키코모리라는 말에 저는 뜨끔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젊은 세대의 단절, 사회와의 거리감, 그리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아들의 세대에서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너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본에서는 그런 환경도 기회도 없잖아. 실패하면 그냥 끝이고 누구도 두 번째 기회를 안 주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공만을 꿈꾸며 살았지만 지금은 실패조차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보며 부모로서 무언가 잘못해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다큐멘터리에 집중하던 중 한국의 사업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업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 식당 주인이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망하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도 받고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런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죠.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은 저희를 더욱 압박하는 사회 분위기만 존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실패를 책임지라며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등을 돌린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재기할 기회는커녕 다시 시작할 의욕조차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들도 이 장면을 보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일본엔 저런 게 없지? 실패한 사람은 그냥 끝인가? 사업이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데 한국은 실패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오히려 재도전할 수 있게 지원까지 해주는 거야. 너무 부럽다. 사실 남편도 사업 실패 후 갱생의 기회를 간절히 원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전무했어요. 그저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감당하라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와 실패는 곧 낙오라는 인식만 존재했죠. 그에 비해 한국은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재기를 돕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본에서 사업 실패하면 그게 끝이지. 다시 시작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버리잖아. 근데 한국은 완전 다르네. 아들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일본은 왜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걸까? 과거에는 일본이 더 나은 나라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실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아들은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부럽다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답했습니다. 한국 얘기만 하면 아빠가 화내잖아. 예전에도 내가 한국 기술 대단하다고 했더니 아빠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잖아. 그 뒤로는 그냥 말을 삼켰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저희 둘 다 일본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가족 안에서조차 한국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들은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억눌러야 했었을까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중 대부분이 한국어를 조금씩 할 줄 아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배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친구들 말로는 한국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나라라서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이나 해외 경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일본 젊은이들이 더는 일본 안에서만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방향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어요. 아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했어요. 한국어는커녕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게 전부라며 그러다 보니 친구들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위축된다고 했죠. 항상 일본이 한국보다 대단한 나라라고 큰 소리만 치는 남편 때문에 괜히 자식만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한국 청년들처럼 도전하는 정신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제 아들을 비롯한 일본의 청년들은 여행도 안 하고 연애나 결혼도 못하며 돈도 벌려고 하지 않죠. 젊은 한국인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한다던데 일본인 청년들은 전부 집에서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백수의 삶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일본 청년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해외 경험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해외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한 도전 정신을 키우자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원하고 장려해도 일본 청년들 대다수는 여전히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해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해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도 청년들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일본 청년들은 도전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환경에 나가는 것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를 선호하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해외로 보내려 해도 그들은 외부의 세계에 대해 흥미를 가지지 않아요. 결국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여행은 물론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도전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해외에 나가보라고 얼마나 권유했는지 모르겠어요.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너의 시각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여행을 떠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애원해도 그저 집에서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일본 청년들 대부분에게서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일본에서의 이런 시도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일본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열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살며 자신이 가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한국 청년들의 도전 정신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죠. 중년 이상층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또한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유튜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제 또래들도 많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인터넷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저 기본적인 전화와 문자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죠. 특히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그들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낯선 세상 같아요. 그게 뭐가 좋다는 거냐? 며 신기해하지만 막상 사용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포기해버리곤 하죠. 그런 모습이 자주 눈에 띄어요. 그런 세대는 디지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며 예전의 안정된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죠. 심지어 주변에 이런 중년 이상층이 많다는 걸 깨닫고 나니 일본 사회 전반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고 있죠.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세대예요. 이런 중년 이상의 세대의 모습은 일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그들은 변화보다는 안정과 익숙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남편을 졸라서 한국에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저였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니 이제는 직접 가서 한국의 현실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간절하게 한국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혼났어요. 남편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자 화를 내며 반대했어요. 왜 굳이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냐? 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여전히 갖고 있었죠. 저도 그때는 정말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지 남편의 고집 때문에 그런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한국이 아직도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계속해서 저를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동안 억눌려왔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는 싸우기도 했고 결국 남편이 큰 소리로 왜 그럴까? 라고 소리쳤을 때 저도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을 가자는 말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했죠.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을 가기로 결심했고 그게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결국 아들과 남편을 간신히 데리고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절대 반대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며 결국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만들었죠. 사실 그 여행을 위해 약간의 빚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돈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모을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은 앞으로 다시 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통해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고 제가 느꼈던 그 호기심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특히 아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본에서만 살면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동안 아껴둔 돈을 조금씩 모아 여행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이 저와 아들에게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불안하고 마음이 떨렸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고 아들도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목격한 거죠. 첫 번째 충격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택시나 버스, 그리고 특히 지하철까지 모든 것이 너무 효율적이고 깔끔했어요. 일본의 교통도 물론 훌륭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르고 편리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도 모두 질서 있게 서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도 좋지만 이런 점에서 한국은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으로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상업과 음식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음식점들은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고 서비스는 항상 빠르고 친절했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가격 대비 양도 많아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본의 음식도 훌륭하지만 한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죠. 정말 일본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에너지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때서야 아들의 말이 맞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의 청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창업하는 청년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모습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반면 일본은 그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많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력과 기업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의 본사를 방문했을 때 그 규모와 발전 속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기술력들이 이제는 한국에 밀려나는 시대가 되었음을 실감했죠.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의 한계와 느려진 발전 속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나은 점이 많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후로는 조금씩 한국에 대한 편견을 접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물가가 일본보다 훨씬 비쌌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 한 끼의 가격이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일본보다 높다고 느껴졌거든요. 특히 서울 시내의 고급 쇼핑거리나 레스토랑들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웠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모두 고급차를 몰고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봐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풍경을 보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놀랐습니다. 남편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젊었을 때 중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던 남편은 당시 중국의 가난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한국을 처음 보고 느낀 것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손을 떨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지? 라며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그는 그동안 가진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개발이 덜 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생각을 뒤집어야만 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성장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확실히 드러났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놀랐던 건 한국이 중국처럼 가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부끄럽게 느낀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멋진 아들이지만 한국에 와서 그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너무 멋지게 꾸미고 다니기 때문에 아들이 그들과 비교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모두 스타일리시하고 패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되게 꾸미고 체격도 좋고 외모도 뛰어난 사람들을 자주 보니 아들이 자신이 그들과 비교되어 촌스럽다고 느낀 듯 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 와서 키도 작은 편이고 외형적으로도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일본인들은 평균적으로 키가 작고 체형도 한국인들에 비해 조금 더 왜소한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키가 크고 체격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들은 한국인들과 비교되며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더욱 돌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가 한국인들은 정말 멋지다며 자신을 더욱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할 때 저는 그저 웃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과 한국인들의 차이를 크게 느꼈을 거예요. 특히 대학가나 인파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국이 정말 저출산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리마다 젊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 대부분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쇼핑몰이나 카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였고 그들의 패션과 태도는 매우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 젊은 사람들을 길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일본의 거리에는 대부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들은 거의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죠. 일본의 젊은 세대는 취업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외출하기보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히키코모리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사회적 활동이나 도전적인 경험을 아예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일본에서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토리 세대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정성, 직장 내 경쟁 압박,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속에서 점차 자신들의 꿈이나 야망을 포기하고 물질적 욕망보다는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생긴 표현입니다. 이 세대는 예전과 같은 성취욕이나 외적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은 과거와 달리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으며 직장 생활에서도 큰 도전이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죠.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들은 해외여행, 아르바이트, 창업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발전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는 일본의 젊은이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고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죠. 그저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발전된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 한국에 가고 나서 왜 사업이 망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동안 일본의 안일한 생각과 한국의 빠른 발전을 놓고 비교해보니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도전의식과 근면함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도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발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태도, 열정,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반면 일본은 예전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죠. 그로 인해 한 발 앞서 나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에서 느꼈던 답답함도 그 때문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일본인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일본의 방식만 고수하며 도전적인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결국 뒤처지게 되는 걸 한국에서 경험하며 깨닫게 된 거죠. 사실 한국인들이 하는 일의 방식, 그들의 정신력은 일본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면함과 도전 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거였죠. 일본인으로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답답했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본에 돌아가니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리마다 넘쳐나는 젊은 에너지와 도전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한국에서 경험한 후 일본의 일상은 너무나 조용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아들에게는 계속 한국에 가서 살라고 말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특별한 도전 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에 속이 터질 지경이에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부럽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아를 실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처럼 살아보지 못한 채 일본에서 계속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지면서 아들 역시 그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삶을 이해하려고 하니 더욱 힘들어지더라고요. 한국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부모 세대가 너무 부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 분명하고 일본은 점점 쇠퇴할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